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AI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미래를. 그런데 그 미래가 벌써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EU AI 법은 바로 이 새로운 시대를 안전하게 이끌어갈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규제입니다. 챗GPT부터 자율주행차까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드는 AI 기술을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할지 EU가 세계 최초로 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법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AI 스타트업을 꿈꾸시나요? 혹은 기업에서 AI 도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글로벌 AI 시장의 새로운 게임룰을 먼저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U AI 법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브리셀 효과인데요. 이는 EU의 규제가 사실상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즉, 브리셀에 소재하는 EU 집행위원회가 설정한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비유하는 것이죠.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시행 이후 글로벌 기업의 90% 이상이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보는 쿠키동의 팝업도 GDPR의 영향이 크죠. GDPR은 역외적 효력을 통해 EU 시민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GDPR 기준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EU AI 법 역시 이러한 역외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EU 내에서 AI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EU 시민을 대상으로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글로벌 AI 기업들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AI 개발 및 운영 방식을 재설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이 법이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라는 점입니다. 챗GPT와 같은 최신 AI 기술까지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AI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법은 국내 AI 정책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AI 법제화 과정에서 EU의 위험도 기반, 분류체계 등 주요 개념들이 벤치마킹되고 있는데요. 국내 AI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 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EU AI 법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새로운 개입룰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총 7회에 걸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U AI 법이 중요한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채용 AI입니다. 2018년 아마존의 채용 AI가 여성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AI가 과거 남성 중심 채용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발생한 일이었죠. 이는 AI의 학습 데이터 편향성 문제를 보여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부각시킵니다. 두 번째는 의료 AI 사례입니다. AI 진단은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높이지만 잘못된 진단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검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과 검증 절차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챗봇 AI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챗GPT와 같은 AI 챗봇이 허위 정보를 생성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AI가 대화형 서비스로 확산되면서 정보의 정확성과 책임성 문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AI는 자율주행, 감시 시스템,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지만 데이터 편향, 프라이버시 침해, 예측 실패 등 예기치 않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AI 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EU AI 법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EU가 왜 이 시점에 AI 법을 만들었는지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입니다. 여러분, 2022년 챗GPT가 등장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온 순간이었죠. 이제 AI는 유료 진단도 하고 자율주행도 하고 심지어 법률 자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AI로 만든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같은 새로운 위험도 커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AI 시장의 특별한 역학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며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 주도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AI 굴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제3의 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기존 법 체계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I가 의료 진단을 했는데 실수를 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의사일까요? AI 개발자일까요? 이런 새로운 문제들을 기존 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거죠. 네 번째로 EU의 전략적 선택을 들 수 있습니다. EU는 이미 GDPR로 전 세계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AI 규제의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 주도권을 잡으려는 거죠. 마지막으로 EU는 AI 개발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I 개발자들에게 이건 해도 됩니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죠. 결국 EU AI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EU AI 법의 핵심적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EU AI 법은 AI 교통법규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가 없던 시절을 상상해 보셨나요? 도로에서 아무도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차선을 마음대로 넘나든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EU AI 법은 바로 AI 시대에 그런 기본적인 규칙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두 번째로 브리셀 효과의 재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U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이 전 세계 표준이 되었듯이 EU AI 법도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기준에 맞춰 AI 개발 방향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법은 신뢰할 수 있는 AI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AI의 위험도에 따라 체계적인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인간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EU AI 법을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규제를 통해 신뢰를 쌓고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며 무엇보다 인간 중심의 AI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야기한 이 본질적 의미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EU AI 법의 위험 등급은 크게 4단계입니다. 1. 금지된 위험. 2. 고위험. 3. 제한된 위험. 4. 최소 위험. 이렇게 나뉘죠. 네,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안전성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가장 큰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위험도가 높으면 규제가 빡빡해지고 위험도가 낮으면 규제가 완화되는 구조예요. 뭔가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걸 법으로 구체화했다는 게 포인트죠. 결국 이 분류를 통해서 EU가 노리는 건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자는 거예요. 만약 AI가 정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그 시스템은 엄격하게 다루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여주자는 거죠. 이쯤에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굳이 왜 이런 등급 분류가 필요한가? 요즘 AI가 의료, 교통, 교육 등 중요한 분야에 엄청 빠르게 퍼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의료 AI에 오류라도 생기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자율주행차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규모 감시 시스템이나 소셜 스코어링, 사회 신용 점수 같은 게 도입되면 개인 사생활 침해나 인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파장이 엄청 클 테고요. 바로 그래서 분야별 위험도별로 규제를 달리해서 효율성과 신뢰를 동시에 잡겠다. 이게 EU가 채택한 접근 방식이죠. 너무 느슨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꽉 막아도 혁신이 저해되니까요. 정확해요. 결국 위험 기반 분류는 이처럼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알맞은 규제를 적용하자는 EU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4가지 등급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금지된 위험 AI입니다. 말 그대로 개발, 출시, 사용이 아예 금지되거나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AI들이에요. 예를 들어 광범위한 감시나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는 AI, 소셜 스코어링처럼 사람을 차별적으로 평가하는 AI 등 인권 침해 소지가 큰 시스템이 대표적이에요. 사실 말만 들어도 무섭지 않나요? 맞아요. 사람들의 사생활을 대규모로 모니터링하거나 누구는 점수가 낮으니까 혜택을 제한하겠다와 같은 식으로 운영되면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EU AI법에서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등급은 고위험 AI죠.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의료, 교통, 교육, 채용, 금융, 공공서비스, 법 집행 같은 중요 분야에서 활용되는 AI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컨대
유료진단 AI가 오진을 내면 환자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 자율주행 AI가 오작동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위험 AI를 개발 운영하려면 데이터 품질 관리, 편향성 제거, 투명성 확보, 인간 감독 같은 다양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적합성 평가도 받아야 하고 EU 적합성 선언을 거쳐야 하고 CE 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많아요. 그만큼 이 분야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는 거죠. 결국 고위험 AI는 규제 부담이 크지만 그만큼 사회적 영향이 막대한 분야라서 기업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나 대비를 해야만 이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제한된 위험 AI입니다. 즉, 생명과 직결되거나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덜하지만 그래도 주의가 필요한 AI들이 여기에 속해요. 대표적으로 챗봇이나 합성 이미지 금성 영상 등의 AI 생성 콘텐츠가 그렇죠. 사용자가 이걸 AI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 혼동이 생길 수 있고 가짜뉴스나 딥페이크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AI 콘텐츠임을 밝히는 투명성 고지 의무가 핵심이에요. 챗봇이라면 현재 당신과 대화 중인 상대는 AI입니다. 생성형 AI라면 이미지는 AI가 합성한 것입니다라는 안내가 꼭 필요하죠. 이렇게 사용자에게 알릴 의무만 해도 나중에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까 제한된 위험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규제는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최소 위험 AI입니다. 말 그대로 위험도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AI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게임 NPC나 사진 보정 프로그램, 음악 추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당장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심각한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U AI법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윤리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정도로 그치죠. 개발자들도 이건 최소 위험이니까 규제 대상도 아니고 자유롭게 연구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윤리 프라이버시 문제는 언제든지 떠오를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게 좋긴 하죠. 자, 지금까지 4가지 위험 등급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분류를 금지된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 이렇게 깔끔하게 나눴다고 해서 현장에서 모든 게 딱딱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실제 적용 과정에서 여러 한계와 쟁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꼽히는 게 기술 발전 속도예요. AI 분야가 정말 빠르게 변하잖아요. 몇 달 새에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서비스가 툭 튀어나오고 그게 단숨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쓰이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어 챗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를 떠올려보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대중화되면서 이건 또 다른 위험 등급에 해당되지 않나 하는 논쟁이 바로 일어났었죠. 정말 그렇죠. 이 AI가 위험하다, 아니다를 판단해놓고 나면 몇 달 안에 발전된 버전이 나와서 기존의 평가가 무색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령 고위험으로 분류되어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던 AI가 새 업데이트로 기능이 확 달라져서 더 안전해지거나 반대로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게다가 분야별 산업별로 위험 요소가 다르다는 것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 같은 고위험 AI라도 의료 영역에서는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정확도나 해석 가능성이 엄청 중요하죠. 반면 교통 분야의 자율주행 AI는 실시간 센서 인식 능력과 도로 안전 규정 준수가 핵심 이슈입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하나의 법안으로 일괄 적용하려다 보니 세부적인 사안에서 불만이나 혼선이 생기기 쉽죠. 맞아요. 거기에 국가 간 규제 차이도 무시할 수 없고요. EU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AI 규제를 만들어 놓았지만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은 또 다른 프레임워크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은 시장 자율성을 중시하는 편이고 중국은 국가 주도로 강력하게 AI를 개발 관리하는 편이라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AI를 어느 나라 기준에 맞춰야 하지? 라는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직도 AI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신러닝만 AI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단순 자동화 프로그램까지 AI 범주에 넣기도 하고요. 이렇듯 법적으로 AI의 범위를 딱 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도 한계로 꼽힙니다. 여기에 윤리와 혁신 사이의 갈등은 빠질 수 없죠. 규제를 강화하자는 쪽은 기술이 사회를 해칠 가능성을 미리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규제를 풀어주자는 쪽은 그래야 혁신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맞섭니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고위험으로 분류되면 갖춰야 할 요건이 많아서 규제 비용이 급격히 올라간다고 호소하기도 해요. 맞아요. 아무리 사람들의 안전과 기본권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혁신과 성장을 지나치게 저해한다면 결국 빅테크 대기업만 살아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걸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또 한 가지,
데이터 주권 문제도 있습니다. AI 모델을 만들 때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작권, 개인정보, 기업 비밀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국가나 기관은 우리 데이터는 마음대로 쓰지 마라고 할 수도 있고 EU 내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인 GDPR과 충돌하는 이슈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접근 권한을 놓고도 분쟁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죠. 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AI 규제는 정말 광범위한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예요. EU AI 법은 그걸 위험 등급이라는 틀로 조금 더 명확하게 다루려고 한 시도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연 이게 잘 작동할까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법 개정이나 해석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나올 거고 기업, 개발자, 윤리단체, 시민단체 간에 활발한 논의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한마디로 이건 완성된 규제라기보다는 계속 진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EU AI 법의 위험 등급 분류는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이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고 현실에서 부딪히는 기술, 경제, 국제 윤리적 복잡성이 크다는 점이 바로 핵심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인사이트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EU AI 법은 AI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누어 규제한다는 점. 둘째, 금지된 위험부터 최소 위험까지 각각 다른 수준의 규제를 통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노린다는 점이 핵심이죠. 셋째, 각 AI 시스템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개발자와 기업에겐 매우 중요하겠죠. 규제 대응이나 사업 전략이 달라지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분류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 속도, 국제 조율, 윤리대 혁신 문제 같은 뜨거운 감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U AI 법이 금지하는 AI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7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잠재의식 조작 시스템, 취약계층 착취 시스템, 사회적 점수 시스템, 생체 정보 기반 추론 시스템, 법 집행 목적의 실시간 생체 인식 시스템, 그리고 감정 추론 시스템과 범죄 예측 시스템이 있습니다. EU AI 법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의 시행을 어떻게 규제하나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장 출시, 서비스 개시,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7% 중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잠재의식 조작 AI 시스템부터 시작해보죠. 잠재의식 조작이라고 하면 좀 무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실제로 꽤 위험한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24분의 1초만큼 짧게 콜라 이미지를 보여주면 관객들이 무의식적으로 콜라를 사고 싶어지잖아요. AI는 이런 기술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특정 상품을 사도록 유도하거나 심지어 정치적 성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더 심각한 건 AI가 개인의 취약점이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해서 더 효과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EU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거죠. 다음으로 취약계층 착취 AI 시스템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처럼 들리는데요. 네,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 AI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의 특성을 분석해서 그들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게임 중독 성향이 있는 청소년을 타겟팅해서 과도한 결제를 유도하는 AI 시스템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노인들에게 불필요한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시스템도 있죠. 아, 결국 취약한 상황을 악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네요. 맞아요. 특히 AI는 개인의 행동 패턴을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어서 취약점을 더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EU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점수 시스템이라고 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건가요? 네, 많은 SF 작품에서 다뤘죠. 실제로는 개인의 모든 행동과 특성을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SNS 활동, 소비 패턴, 인간관계, 심지어 일상적인 행동까지 모두 감시하고 점수를 매기는 거죠. 좀 소름 돋는데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쓰는 신용평가 시스템이나 포인트 시스템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신용평가는 금융거래라는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있고 평가 기준도 명확하죠. 반면 사회적 점수 시스템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기준도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요. 점수가 낮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공공 서비스 이용 제한, 취업 기회 차단, 심지어 기본적인 사회활동 제약까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사회적 차별을 공고히 하고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거죠. 생체 정보 기반 추론이라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얼굴이나 목소리, 걸음걸이 같은 신체적 특징을 분석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추측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얼굴 분석으로 성적 지향이나 정치적 성향을 추측한다거나 목소리로 건강 상태나 감정 상태를 판단하는 거죠. 심지어 유전적 특징까지 추론하려는 시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술이 의료 진단 같은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의료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예외가 있어요. 하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죠. 게다가 이런 추론이 항상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법집행위라고 하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특히 실시간으로 CCTV나 드론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스캔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범죄자 검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금지하나요? 일반 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마치 모든 시민이 잠재적 범죄자처럼 감시받는 거죠. 다만 테러나 납치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럼 완전히 금지는 아니네요. 네, 인명이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사법당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요. 감정을 추론한다. 표정 분석 같은 건가요? 네, 얼굴 표정은 물론이고 목소리 톤, 자세, 걸음걸이까지 분석해서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판단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기업들이 면접이나 고객 응대에 이런 기술을 도입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할까요? 사람마다 감정 표현 방식이 다른데 바로 그게 문제예요. 문화권마다, 개인마다 감정 표현이 다른데 AI가 이걸 획일적으로 판단하면 심각한 오판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자폐성 장애가 있는 분들은 감정 표현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부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범죄 예측 시스템은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과거의 범죄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프로필의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지목할 수 있어요. 이는 기존의 편견과 차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죠.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생각나네요. 네, 정말 비슷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무고한 사람들이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고 특정 지역이나 인종이 부당한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금지되는 AI 시스템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규제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적용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게 5가지 과제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술적 정의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디까지가 잠재의식 조작이고 어디까지가 일반적인 마케팅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그렇겠네요. 온라인 광고나 추천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두 번째는 탐지의 어려움입니다. AI가 어떤 방식으로 조작을 하는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특히 사회적 점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단순한 포인트 제도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세 번째 과제는 무엇인가요? 집행상의 문제입니다. AI 서비스는 국경을 넘나들며 제공되는데 각 나라마다 규제 기준이 다르면 법 집행이 어려워져요. 한 국가에서 금지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외 관리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생체인식 시스템은 의료 목적으로는 필요한데 이런 예외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과제죠. 법 집행 목적의 안면인식도 비슷한 경우겠네요. 네, 테러나 납치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기술 진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특히 AI가 점점 더 교묘해지면서 금지된 기능을 숨기거나 우회하는 방법도 더 정교해질 수 있어요. 결국 이런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성공적인 규제의 핵심이겠네요. 네, 그래서 기술 발전에 맞춘 규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국제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통해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3가지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첫째, 금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는 점이에요. 이후의 AI 규제는 기술 발전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의 AI 발전을 추구하는 거죠. AI가 우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자는 거네요. 네, 둘째로 AI 위험의 진화예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규제도 계속 진화해야 해요. 마지막 인사이트는 뭔가요?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이에요.
AI는 이제 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협력해서 관리하고 규제해야 하는 글로벌 이슈가 된 거죠. 아하, 결국 AI 규제는 인류 전체의 과제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AI 규제는 결국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맞아요. 특히 EU AI 법의 금지 조항들은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고위험 AI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돼요. 첫 번째는 제품의 안전 구성 요소로 사용되거나 EU AI법 부속서 1에 규정된 제품 그 자체인 경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유료기기의 안전을 담당하는 AI 소프트웨어라든가 자동차의 안전 부품으로 들어가는 AI 또는 장난감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AI 같은 것들이죠. 아, 그러니까 제품 안전과 직결되는 AI들이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부속서 3에 명시된 8가지 분야의 독립형 AI 시스템들인데 이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8가지 분야가 뭔지 궁금해요. 하나씩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생체인식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얼굴을 인식하는 AI 같은 거죠. 아, 요즘 많이 논란이 되는 그거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요 인프라 관리예요. 전기, 수도, 가스 같은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AI죠. 세 번째는 교육 분야예요. 입학 사정이나 시험 평가에 쓰이는 AI가 대표적이죠. 채용에도 많이 쓰이지 않나요? 네, 그게 네 번째 분야예요. 채용, 승진, 해고 등 고용 및 인사 관리에 사용되는 AI죠. 다섯 번째는 필수 서비스 접근과 관련된 AI인데 예를 들면 대출 심사나 사회복지 수급 자격을 평가하는 AI가 있어요. 나머지 세 분야는 법 집행, 이민 국경 관리, 사법행정 분야예요. 예를 들어 범죄 예측 AI, 입국 심사 AI, 판결문 분석 AI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야에서 쓰이는 AI면 무조건 고위험인가요? 아,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네요. EU AI 법에는 필터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해당 분야의 AI라도 사람의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없으면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아, 그럼 어떤 경우가 해당되나요?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씩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단순한 행정적 업무만 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법원에서 사용하는 AI라도 단순히 판결문을 유형별로 분류하거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는 정도라면 고위험으로 보지 않아요. 아,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네요. 맞아요. 둘째는 이미 이뤄진 인간의 결정을 개선하기만 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사가 이미 채점한 시험지를 AI가 다시 검토해서 실수를 찾아내는 정도라면 고위험이 아니에요. 하지만 AI가 직접 시험 점수를 매기고 평가한다면 그건 고위험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는 의사결정 패턴을 분석만 하는 경우예요. 은행에서 대출 심사 AI를 예로 들어볼까요? AI가 과거의 대출 심사 결정들을 분석해서 어떤 패턴이 있었는지 보고서로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고위험이 아니에요. 하지만 AI가 실제 대출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그땐 고위험이 되는 거죠. 마지막은 준비 작업이라고 하셨죠? 네, 넷째는 준비 작업만 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출입국 심사에서 AI가 여권 진위 여부만 확인하거나 범죄 수사에서 AI가 관련 증거들을 단순히 수집해서 정리만 하는 경우죠. 하지만 AI가 입국 허가 여부를 판단하거나 용의자의 유죄 가능성을 평가하게 되면 고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아, 그러니까 AI가 실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는 고위험이 아니란 거네요. 정확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아무리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고 해도 AI가 개인을 프로파일링하는 경우는 무조건 고위험으로 봐요. 프로파일링이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성격이나 행동 특성을 AI가 분석한다거나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서 개인을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는 경우죠. 이런 프로파일링은 개인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보조적 역할이라도 고위험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아,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결국 AI가 얼마나 직접적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느냐가 관건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고위험 AI에는 엄격한 의무사항이 따르는데 어떤 의무사항들이 있나요? 크게 7가지 핵심 의무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마치 신약을 개발할 때 임상시험부터 시판 후 부작용 모니터링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AI의 잠재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건가요? 3단계로 이루어져요. 먼저 위험 식별 단계에서는 AI 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찾아내요. 예를 들어
채용 AI라면 특정 성별이나 연령대가 불이익을 받을 위험은 없는지, 입사 지원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은 없는지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위험 평가와 완화 조치예요. 발견된 각각의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예를 들어 채용 AI에서 성별 편향이 발견됐다면 데이터셋을 다양화한다거나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식이에요. 마지막 단계는 뭔가요? 마지막은 지속적 모니터링이에요. AI 시스템이 실제로 사용되는 동안 계속해서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위험이 발견되면 즉시 대응하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문서화되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맞아요. 이유가 이렇게 철저한 위험 관리를 요구하는 건 AI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다른 것들은요? 데이터 품질 관리도 중요해요. AI는 결국 데이터로 학습하니까요.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데이터는 없는지, 충분히 대표성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과정을 문서화해야 하고, 세 번째는 기술 문서 작성이에요. 마치 신약 개발할 때 임상시험 데이터를 꼼꼼히 기록한 것처럼 AI 시스템의 개발과 검증 과정을 모두 문서화해야 해요. 로그 기록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네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AI가 내린 모든 결정을 자동으로 기록해야 해요. 마치 비행기 블랙박스처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투명성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섯 번째가 바로 투명성과 정보 제공이에요. AI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야 해요. 여섯 번째는 인간의 감독인데 이건 특히 중요해요. 인간의 감독이요? 어떤 의미인가요?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최종 결정과 책임은 인간이 져야 한다는 건데 이게 EU AI법의 핵심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독하나요?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우선 AI 시스템을 감독할 인간 감독자를 지정해야 해요. 이 사람들은 AI의 기능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죠. 다음으로는 감독자가 언제든지 AI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중지 버튼 같은 기능이 있어야 해요. 아, 일종의 안전장치네요. 맞아요. 그 다음으로는 AI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채용 AI가 특정 지원자를 부적합하다고 판단해도 인간 감독자가 다르게 판단하면 그 결정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AI 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정확성과 사이버 보안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일곱 번째가 바로 그건데요. 이건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해요. 첫째는 정확성이에요. AI가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내는지 측정하고 허용 가능한 오차 범위를 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유료 진단 AI라면 95% 이상의 정확도가 필요할 수 있겠죠. 경고성은 뭔가요? 경고성은 AI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말해요. 예를 들어 입력 데이터에 노이즈가 있거나 약간의 오차가 있더라도 터무니없는 결과를 내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사이버 보안은 특히 중요해요. AI 시스템이 해킹당하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나 잘못된 의사결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게 AI를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거네요. 정확해요. AI는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권 영향평가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공서비스 제공 민간기관 등이 고위험 AI 시스템을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AI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사전에 꼼꼼히 평가하는 거죠. 정말 많은 의무사항들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이를 위해 AI 적합성 평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AI 시스템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이에요. 마치 신약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임상시험을 거치는 것처럼요. 모든 고위험 AI가 같은 평가를 받나요? 아니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대부분의 고위험 AI는 자체 평가로 충분한데 생체인식이나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처럼 위험도가 특히 높은 경우는 반드시 제3자 평가를 받아야 해요. 이건 마치 일반 제품은 자체 품질 검사로 충분하지만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승인이 필요한 것과 비슷하죠. 자체 평가와 제3자 평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체 평가는 제공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죠. 반면 제3자 평가는 독립된 인증기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요. 마치 자동차 안전검사처럼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들을 거치나요? 크게 4단계로 진행돼요. 첫째, 이염관리부터 인간감독까지 모든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구현됐는지 확인해요.
둘째, 철저한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죠. 셋째, 모든 기술 문서를 빠짐없이 작성하고요. 마지막으로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적합성 선언서는 어떤 내용을 담나요? 이건 일종의 공식 선언이에요. AI 시스템의 구체적인 용도와 특성, 제공자 정보는 물론이고 어떤 표준과 규정을 준수했는지, 어떤 시험을 거쳤는지, 이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 모든 중요 정보가 담겨야 해요. 마치 제품의 사용 설명서와 품질 보증서를 합친 것처럼요. 꽤 복잡한 절차네요. 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AI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그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니까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나 유료 AI처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스템이라면 이 정도의 검증은 당연하죠. 그럼 이런 평가를 통과하면 CE 마크를 받는 건가요? 맞아요.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면 CE 마킹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제품이 EU의 모든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일종의 인증마크예요. 우리가 전자제품에서 흔히 보는 그 CE 마크죠. 평가받고 CE 마크 받으면 끝인가요? 아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EU 데이터베이스에 시스템을 등록해야 하고 시장에 출시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해요. 예를 들어 채용 AI에서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이 발견됐다거나 유료 AI에서 오진 사례가 발견됐다면 즉시 보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죠. 와, 정말 꼼꼼하고 까다로운 규제네요. 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있어야 우리가 AI를 더 신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규제들이 가진 과제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EU AI 법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모호한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채용 AI가 지원자 한두 명을 부당하게 탈락시키는 건 중대한 위해일까요? 아니면 수백 명에게 영향을 줘야 중대한 걸까요? 또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크다면 이것도 중대한 위해로 봐야 할까요? 아, 그런 기준이 불명확하단 거네요. 다른 과제들도 있나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의 비용 부담 문제예요. 이염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품질 관리, 문서화, 로그 기록, 적합성 평가 등 이 모든 게 비용이에요. 대기업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작은 AI 스타트업들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기술 발전 속도 문제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세 번째 과제가 바로 고위험 AI 시스템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예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고위험 분류 체계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AI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챗GPT 같은 거대한 어모델이 법률 자문이나 유료 상담에 사용될 때는 고위험으로 봐야 할까요? 또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AI가 선거나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것도 고위험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현재의 부속서 3만으로는 이런 새로운 위험들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려워요. 그 외에도 고위험 AI만의 특별한 과제가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고위험 AI의 책임성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유료 AI가 잘못된 진단을 했다거나 자율주행 AI가 사고를 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개발자, 제공자, 아니면 사용자. 게다가 AI의 결정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런 설명 가능성과 책임성 문제는 특히 고위험 AI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예요. 그런데 이런 설명 가능성과 책임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U AI 법은 이를 위해 인간 감독과 로그 기록 의무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죠. 결국 고위험 AI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추가적인 법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균형이 중요하단 말씀이시네요. 네, 특히 고위험 AI의 경우 더욱 그래요. 한편으로는 AI의 혁신적 잠재력을 살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유료 AI는 정확한 진단으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동시에 잘못된 진단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어서 오늘의 인사이트를 정리해 볼까요? 고위험 AI 규제를 보면서 EU의 세 가지 중요한 전략이 보여요. 첫째, 예방적 접근이죠.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필터 조항을 통해 실제 위험이 있는 AI만 규제한다는 점이 영리하죠. 둘째, 제품 안전 패러다임의 확장이에요. AI를 하나의 제품으로 보고 기존의 제품 안전 인증 체계를 확장했어요. CE 마킹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하면 기업들도 이미 익숙한 체계를 따르면 되니까 수용성이 높아질 거예요. 셋째, 사람 중심의 AI 발전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AI 발전을 막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독하에 안전하게 발전시키겠다는 거죠. 특히 기본권 영향평가가 이런 철학을 잘 보여줘요. 와, 그렇게 보니 정말 체계적이네요. 먼저,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생소한데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EU AI 법은 AI 시스템을 크게 4가지 위험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허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그리고 최소 위험인데요. 제한적 위험 시스템은 말 그대로 중간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금지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방치해두면 안 되는. 정확합니다. 적절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죠.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AI 서비스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는 거예요.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의 실제 예시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네, 3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챗GPT 같은 대화형 AI입니다. 마치 대화하는 친구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AI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둘째, 요즘 많은 매장에서 사용하는 감정 분석 AI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 표정을 분석해서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시스템이죠. 셋째,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딥페이크 기술입니다.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가짜 뉴스 영상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죠. EU는 이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규제하려고 하나요? EU의 접근 방식은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식품의 원산지와 성분을 표시하는 것처럼 AI도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챗GPT는 대화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AI 챗봇입니다라고 밝혀야 합니다. 백화점에서 고객 감정 분석 AI를 사용한다면 이 매장에서는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정 분석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죠. 특히 딥페이크 콘텐츠는 반드시 영상은 AI로 제작되었습니다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마치 TV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으로 이 프로그램은 각본이 있는 버라이어티 쇼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제 범용 AI 모델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GPT 시리즈처럼 뜨거운 감자인데요. 네, 범용 AI 모델은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GPT나 제미나이 같은 모델들이 대표적인데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다재다능하다는 거죠. 마치 맞는 칼처럼 다양한 작업을 하나의 모델로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능력 때문에 위험성도 크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EU AI 법은 이런 모델들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범용 AI 모델 제공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크게 4가지 핵심 의무가 있는데요. 첫째, 기술 문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모델의 구조부터 학습 방법, 성능 평가 결과까지 모든 것을 문서화해야 해요. 꽤나 까다로운데요. 맞아요. 둘째로는 다운스트림 제공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쉽게 말해서 이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AI 서비스를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셋째는 저작권법 준수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훈련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이라는 개념이 참 흥미로운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EU AI 법에서는 특별히 강력한 성능을 가진 범용 AI 모델을 시스템적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10의 25승 플라푸스 이상의 컴퓨팅 파워로 학습된 모델이나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델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GPT-4 같은 모델이 대표적인 예이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그 파급력이 엄청나서 잘못 사용되면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규모 허위정보 생성이나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의무사항들이 부과되는 거군요. 네, 정말 중요한 의무들이 많은데요. 우선 철저한 모델 평가와 테스트가 필수입니다. 특히 레드팀이라고 하는 적대적 테스트를 반드시 수행해야 해요. 이는 모델의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보완하기 위한 거죠. 또 어떤 의무들이 있나요? 실시간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또 정기적인 위험 평가와 보고도 필수죠.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도 최고 수준의 보호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우선 순수 연구 개발 목적의 시스템은 제외됩니다. 또 오픈소스로 공개된 모델들도 일부 의무가 면제되죠. 법 집행이나 예술 창작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연구와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의도인가요? 정확히 맞춰주셨네요.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통해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EU AI 법의 두 가지 핵심 요소인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과 범용 AI 모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EU AI 법은 투명성을 통한 신뢰 구축을 지향합니다. 특히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완전한 금지나 과도한 규제 대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용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죠. 두 번째 인사이트는 무엇인가요? 둘째, 범용 AI 모델에 대해서는 차등적 규제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일반 범용 AI 모델과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모델을 구분해서 위험도에 따라 다른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마지막 인사이트도 궁금한데요. 셋째, EU AI 법은 혁신과 규제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연구개발이나 오픈소스 활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둔다거나 실용적인 규제 수단을 선택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죠. 결국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EU AI 법은 AI 기술이 인간과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는 앞으로 다른 국가들의 AI 규제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풍부한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EU AI 법에서는 AI 거버넌스를 크게 EU 차원과 회원국 차원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원화된 구조를 택했을까요? AI 기술이 가진 두 가지 특성 때문인데요. 첫째는 AI가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친다는 점, 둘째는 각국의 AI 활용 현황과 규제 역량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이런 특성을 고려해 중앙 집중형과 분산형을 결합한 거죠. 그래서 세 개의 핵심 축이 만들어졌군요. 맞아요. 먼저 EU 인공지능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기구인데요. 챗GPT 같은 범용 AI 모델을 감독하고 시스템적 위험을 평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에요. 마치 AI 분야의 중앙은행 같네요. 네, 좋은 비유예요. 두 번째로 유럽 인공지능이사회가 있는데 여기엔 각 회원국 대표들과 데이터 보호감독관이 참여해요. GDPR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거죠. 세 번째 축인 전문가 그룹도 궁금한데요. 네, 전문가 그룹은 자문 포럼과 과학 패널로 나뉘어요. 자문 포럼에는 AI 기업들,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데 예를 들어 AI 기업들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 방안을, 시민단체는 기본권 보호 방안을 제안하죠. 과학 패널은 좀 더 전문적인가요? 네, 과학 패널은 새로운 AI 기술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기술 표준을 개발해요. 마치 신약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식약처 같은 역할이죠. AI 거버넌스에는 크게 5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전문성 기반 접근입니다. 단순히 행정적 감독이 아니라 AI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 감독을 지향해요. EU 인공지능청부터 각국 감독기관까지 모두 AI 기술 전문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 다층적 견제와 균형입니다. EU 차원의 기구들과 국가기관들이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면서 어느 한 기관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가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세 번째 특징도 궁금한데요.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참여예요. 자문 포럼을 보면 특히 잘 드러나는데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요. 위험 기반 감독입니다.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라 감독 강도를 달리하고 특히 범용 AI 모델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감독 체계를 적용해요. 마지막 특징은 무엇인가요? 유연한 적응성입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고려해서 과학 패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 체계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결국 이런 특징들이 효과적인 AI 거버넌스를 위한 기반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이유는 AI의 혁신은 장려하면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EU AI 법의 제재 체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됩니다. 각 단계별로 색상도 다르게 표시되어 있네요. 네, 빨간색으로 표시된 최상위 제재가 가장 심각한 위반입니다. 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AI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 은밀한 조종 AI나 사회신용평가 시스템 같은 것들이죠. 과징금 수준이 상당히 높네요. 맞습니다.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7%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GDPR의 최대 과징금이 2천만 유로 또는 매출의 4%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강력한 수준이죠.
중간 단계와 낮은 단계는 어떤 경우인가요? 중간 단계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주로 고위험 AI 시스템의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품질 관리 체계가 미비한 경우죠. 마지막 초록색으로 표시된 경미한 위반은 주로 행정적인 절차, 예를 들어 문서 제출이나 정보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엄격한 제재 체계네요. 맞습니다. 다만 이상의 세 단계에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우는 두 가지 금액 중 낮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유가 AI 규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런 강력한 제재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지, 특히 EU 여계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제와 제재는 누가 어떻게 집행하게 되나요? 집행 체계는 크게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EU 차원, 국가 차원, 그리고 이들 간의 협력 메커니즘이죠.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먼저 EU 차원을 보면 EU 인공지능청과 EU 집행위원회가 핵심 역할을 해요. EU 인공지능청은 집행위원회 내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특히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범용 AI 모델을 감독하는데요. 이런 AI들은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EU 차원의 통합된 감독이 필요하거든요. 집행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집행위원회는 AI 법 위반에 대한 조사, 감독 및 집행을 담당하며 특히 EU 인공지능청을 통해 범용 AI 모델 관련 조항의 집행을 담당합니다. 또한 실제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GDPR에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처럼요. 국가 차원의 기관들도 있다고 하셨죠? 네, 각 회원국에는 하나 이상의 통지당국과 시장 감시당국이 지정됩니다. 먼저 통지당국은 적합성 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 국가관할당국은 AI 법 전반에 대한 감독 및 집행을 담당하며 일종의 경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AI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죠. 시장 감시당국은 또 다른 건가요? 네, 시장 감시당국은 더 넓은 의미의 감시자 역할을 해요. 고위험 AI 시스템을 포함하여 AI 시스템들이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도 실시하죠. 마치 식품위생감시원이 식당들을 점검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AI는 국경을 쉽게 넘나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바로 그래서 협력 메커니즘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프랑스와 독일에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한 AI 시스템이 있다면 두 나라의 시장 감시당국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국경을 넘는 사례는 특별한 절차가 있나요? 네, 국경 간 사례 조정 절차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한 AI 시스템이 여러 국가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주된 영향을 받은 국가가 주도 감독기관이 되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조사를 이끌어가죠. 이건 GDPR의 원스톱숍 메커니즘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꽤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맞아요. 다만 이런 복잡한 체계가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여러 기관들이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기업들은 이런 규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대응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AI 윤리위원회 같은 내부 거버넌스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마치 기업에서 준법 감시인을 두는 것과 비슷하죠. 두 번째는 문서화 체계라고 들었어요. 네, AI 시스템의 전체 생애 주기를 문서화해야 해요. 개발부터 운영까지 모든 의사결정과 조치를 기록하는 거죠. 이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모니터링 체계라고 하셨죠? 네, 이게 특히 중요한데요. 실시간 위험 감지와 정기적 준수성 평가로 나뉩니다. 실시간 위험 감지는 AI가 차별적 결정을 내린다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걸 즉시 포착하는 거고, 정기적 준수성 평가는 말 그대로 정기 건강검진처럼 AI 시스템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런 거버넌스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큰 문제는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문제가 있는 AI 시스템이 발견됐다고 해봅시다. 먼저 국가시장 감시당국이 조사하고 EU 인공지능청과 협의하고 때로는 유럽 인공지능이사회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꽤 곤란하겠네요. 맞아요.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감독 역량의 격차예요. EU 회원국들 사이에 AI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시설의 차이가 큰데요. 아, 그러면 국가마다 같은 AI 시스템을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짚으셨어요. 마치 축구에서 VAR 시스템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심판이 부족한 것과 같은 상황이죠. EU가 전문가 풀 공유나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것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제재 측면에서도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죠. 네, 먼저 글로벌 기업의 매출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문제예요. 특히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의 경우는 더욱 복잡해져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같은 과징금이라도 대기업과 스타트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요. 매출의 3%가 대기업에게는 감당할 만한 금액이지만 스타트업에게는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EU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 둘 중 더 낮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U 역외 기업들에 대한 집행은 더 어렵겠네요. 맞아요. EU 내에 자산이 없는 기업의 경우 과징금 징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결국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이런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효과적인 AI 규제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하이브리드형 거버넌스의 도입이에요. 중앙 집중형의 일관성과 분산형의 유연성을 잘 조화시켜야 해요. 둘째는 스마트한 제재 체계죠. 단순히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효과적인 AI 규제는 거버넌스와 제재의 조화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이시네요. EU AI 법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규제 프레임워크라는 점입니다. 특히 GDPR이 개인정보 보호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것처럼 EU AI 법도 이른바 브뤼셀 효과를 통해 AI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챗GPT가 2023년 3월 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 규제기관 가란테의 명령으로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나 구글이 자사의 AI 모델을 EU의 규제에 맞춰 조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EU AI 법의 핵심인 리스크 기반 접근법의 혁신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채용 과정에서 사용되는 AI는 고위험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공장의 품질 관리용 AI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AI의 사용 목적과 영향력에 따라 규제 강도를 차등 적용한다는 거네요. 네, 이런 접근은 불필요한 규제 부담은 줄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메타버스의 게임 AI와 자율주행 AI는 그 위험도가 매우 다르므로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니까요. EU AI 법은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AI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규제기관과 협력하며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AI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AI 윤리 원칙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글로벌 AI 생태계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오픈 AI의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GPT-4를 출시하기 전에 EU의 규제 요건을 미리 고려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제 AI 기업들은 개발 단계부터 EU의 기준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마치 자동차 업계가 유럽의 환경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받아들인 것처럼 말이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최근 오픈 AI의 GPT-4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오픈 AI는 시스템 카우드라는 상세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AI 모델의 성능, 한계점, 잠재적 위험성, 그리고 안전 테스트 결과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리스판서벨 AI 스탠더즈를 도입해서 AI 개발의 전 과정을 추적하고 문서화하고 있죠. 특히 코파일러트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부터 알고리즘의 의사결정 과정까지 모든 것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구글도 AI 테스트 키천을 통해 새로운 AI 기능들을 제한된 사용자들에게 먼저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발전시키는 방식을 채택했죠. 이런 접근이 EU AI 법의 요구사항과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네요. 특히 메타가 최근 라마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제공한 상세한 기술 문서는 좋은 벤치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AI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모든 기록이 마치 금융기관의 거래 기록이나 제약회사의 임상시험 데이터처럼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 같네요. 네,
실제로 IBM이나 AWS 같은 기업들은 이미 AI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AI의 전체 수명 주기를 추적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앞으로 모든 기업들에게 필수가 될 것 같네요.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I 인재 양성이 가장 시급합니다. EU AI법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법적, 윤리적 이해도를 갖춘 융합형 인재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AI 인재 10만 명 양성 계획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결국 이런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EU의 GDPR이 시행됐을 때 우리 기업들이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계기로 오히려 데이터 관리 역량이 강화됐죠. AI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준수 과정에서 축적되는 노하우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AI 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AI 규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흥미로운 점은 EU, 미국, 중국의 접근 방식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EU는 포괄적 규제, 미국은 자율 규제, 중국은 정부 주도의 규제를 선호하죠. 각국의 AI 규제 접근 방식은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미국은 혁신과 경쟁을 중시하는 반면 EU는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중국은 사회 통제와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AI를 활용하고 규제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어떤 점들이 가장 중요할까요? 첫째, AI 규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둘째, 규제 대응 역량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AI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규제와 혁신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EU AI 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AI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기업과 국가가 AI 시대의 승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부터 3회에 걸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A 1회째에는 AI 시대에서의 지식재산권 저작권 문제, 2회째에는 EU AI법과 한국 AI 기본법의 비교, 그리고 3회째에는 EU AI법과 EU GDPR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EU AI법 시리즈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이어서 EU GDPR 시리즈를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